자, 2부에서 제가 다룰 내용 중에 첫 번째.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인지 왜곡입니다. 제가 너무 많이 얘기를 해서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악마자들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자, 그 다음 대사가 뭘까요? 하면 맞출 수도 있어, 주관식으로. 근데 그 중에 제가 이건 아닌데? 라고 했던 이제 대사가 있어요.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굉장히 연쇄살인을 저질렀던 애가 정말 연고도 없고 정말 삶이 굉장히 척박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살인을 저지르고, 그래서 이제 시신을 이렇게 수습을 해서 이제 화장을 시키고 뭐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런 무연고자들을 이렇게 챙기는 뭐 그런 부분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거기서 나온 대사가 이거예요. 모두 다 사랑받으면서 태어났을 텐데 하고 이제 그 뒷대사가 나와요. 이렇게 비참한 삶을 맞이하니 안타깝습니다. 맞을 거예요. 근데 모두 다 사랑받으면서 태어난 거 아닙니다. 처음부터 저주받으면서 태어난 존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는 저주받으면서 태어났다고 하면 다들 무슨 성폭행당해서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 이렇게만 생각을 하죠. 아니에요. 그거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저주받으면서 태어난 아이고요. 정말 정상적인 관계에서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난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저주받으며 태어난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지금은 그런 일이 없더라고요, 거의. 그래서 지금 성비를 보면 출산율 자체는 낮지만 태어난 성비를 보면 자연 성비로 돌아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때만 해도 뭐 둘째까지는 그냥 모르겠는데 셋째를 임신했는데 딸이다. 근데 그래서 그게 불법이었죠? 요즘엔 다 알려준다 하지만, 왜 알려준다고 해서 임의적으로 지우는 사람은 없으니까. 근데 그때는 딸이다, 그런 음성적으로 그런 걸 알려주는 산부인과를 찾아서 그래서 낙태를 하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낙태하는 기간이 이미 임신 5개월인가 6개월을 넘으면 낙태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 이전에 그걸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알아서, 그게 뭐예요? 생명 자체를 저주하는 거예요. 근데 뭐 그래서 뭐 어렸을 때 뭐 그런 집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냥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저주를 계속 받는 거예요. 저주의 멘트를 계속 받고. 그 저주의 멘트가 뭐예요? 너 같은 게 태어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너 같은 게 태어나서, 그러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는 뭐 이거죠. 아들을 바랬는데 딸이 너가 태어나갖고 내가 네 시어머니한테 구박을 받고, 네 남편한테, 내 남편, 네 아버지한테 구박을 받고. 아니 그게 그 딸 책임이 아니잖아요. 그건 뭐 엄마 책임도 아니고. 근데 그런 정말 비상식적인 시대가 쭉 진행됐죠. 그러니까 뭐 성폭행을 당하고 이게 아니라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그 아이를 선택해서 가져놓고도 내가 원하는 성이 아니면 사랑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아예 출발부터가 저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저주받으며 태어난 아이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모두 다 사랑받으면서 태어났을 텐데는 가정이 잘못된 거죠. 뭐 임신 자체는 처음에는 사랑의 결실로 생각을 했다가 내 뜻에 맞지 않고 내가 원하는 성비가 아니고, 아니면 예를 들면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뭐 상대 배우자가 외도를 했어. 그래서 나는 헤어져야 돼. 근데 얘 때문에 헤어지지 못해. 그럼 얘 탄생은 뭐예요? 사랑이야, 저주야? 저주죠. 그러니까 시점에 따라서도 사랑일 수도 있고 저주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애하고 아무 상관없이 얘는 저주받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동학대라는 거에 대한 사실은 인식을 하기 시작한 게 그렇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제 기억에는 그 출발점이 뭐 칠곡 무슨 뭐 그 엄마 학대 뭐 이런 거에서 뭐 애를 세탁기에 돌리고 이런 끔찍한 것들이 나왔는데 알잖아. 나올 때만 반짝 뭐 어쩌고 하다가 또 지나면 그러다 나온 게 뭐 가방 안에 넣어서 밟아 죽인 사건 무슨 사건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쵸? 위에 부모를 죽이는 그런 존속사례라고 하죠? 존속사례라고 할 거예요. 그거는 형량이 예를 들면 굉장히 높은 데에 반해서 비속사례. 그러니까 내 아이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 형량이 아주 낮은. 그리고 뭐 다 똑같이 하는 변명이 뭐 훈육 차원에서 했다. 말을 안 들어서 그랬다. 뭐 이러면 또 뭐 얼렁뚱땅 넘어가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지금 개선이 된 상태기는 하지만 사실 뭐 형편이 어렵다고 내 부모부터 죽이고 내가 자살을 하겠다 뭐 이런 사건이 있지는 않잖아요. 뭐 원한에 의해서 그런 사례가 벌어지기는 하지만 근데 자식은 아무 죄가 없는데 내가 죽으면 이 새끼들이 어떻게 살까 뭐 위안답시고 얘네들을 살해하고 뭐 이런 경우들을 뭐 동반자살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아이의 임신과 아이의 탄생이 다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요. 그 안에는 사랑도 있지만 아주 끔찍한 진실이지요. 네, 우리는 진실은 보고 싶어 하지 않지요. 그리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과 현실에서는 그런 것과의 괴리를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지 사랑받고 태어나지 않았던 아이들의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버려졌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사랑받으면서 태어났는데 뭐 상황에 의해서 버려졌을 확률보다는 애초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존재 가치가 거의 뭐 그냥 도구화되고 필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버려져서 비참한 삶을 살았을 확률이 매우 높죠. 그러니까 이 전제는 사실은 조금 잘못됐다 부분. 요거 이제 첫 번째. 아직도 진행 중이다라는 부분을 첫 번째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자, 두 번째는 제가 이 표현을 듣고 정말 너무 웃을 수가 없을 만큼 놀라운 사실은 얘기였어요. 이게 뭐냐면요. 학교 현장에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거예요. 한 반엔 꼭 있다, 빌런. 제가 이게 뭔 말인가 했어요. 한 반에는 꼭 있다, 빌런. 근데 그 한 반이 우리 때처럼 70명이 아니잖아요. 요즘에 그 아파트 단지가 막 대단위로 이렇게 만들어진 학교 내에 있는 학급 수는 좀 많더라고요. 뭐 10반 이렇게 있는 학교도 있고, 그리고 35명 정도 되는 학교도 있고. 근데 보통 보니까 한 30명? 내외인 학교가 제일 많은데, 그 30명 안에 한 명이 꼭 있대요, 빌런이. 그래서, 근데 그 아이의 어떤 그 이상 행동이나 돌발 행동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이 다른 아이들의 학습권까지 침해할 정도예요. 근데 제가 이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현상들이 지금 굉장한 큰 논란임에도 불구하고 모두들 다들 쉬 그냥 엄마들도 학교는 그냥 안 보낼 순 없죠. 공교육이잖아. 의무교육이잖아. 그리고 그러면 학습권 침해당한 학습권은 어디서? 사교육에서. 엄마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아니 그 정도 되면 정말 그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아이가 지금 20대 중반인데 저희 아이 때는 그런 애가 전교에 한두 명 있었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그 교사도 20대 중반인데 그 자기의 초등학생 시절이 그렇게 멀지 않잖아요. 자기 때는 그런 애는 없었다는 거예요. 왜 있으면 어쩌다 한 명. 뭐 1, 2, 3, 4, 5학년, 6학년까지 있으면 뭐 2학년 때 한 명 있었고 뭐 6학년 때 한 명 이런 식이지 어떻게 한 반에 꼭 있냐 이거 상상할 수도 없는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한 번에 꼭 있다 빌런. 그 다음에 또 이제 들려오는 선생님들의 전언에 의하면 ADHD 진단을 받은 학생이 한 번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선생님들이 원래 그 아동학대를 신고해야 되는 의무 대상자가 그다음 의사, 뭐 소아과나 아니면 뭐 응급실에 실려온 아이들에 대한 이렇게 검사를 진행한 의사나 그다음에 선생님, 예, 그다음에 아동보호기관, 뭐 복지사, 뭐 이런 부분들은 아 내가 몰랐으면 몰랐지 어떤 이상 징후가 이게 노출이 되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는 의무 대상자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이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은 또 경험적으로 많은 아이들을 하다 보면 그냥 약간 좀 부산한 아이와 이제는 굉장히 많이 이게 학습이 됐어요. ADHD와의 그 경계선을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는 가름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과거에는 학부모 상담을 다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좀 ADHD 검사를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면 엄마들이 그냥 난리를 쳤대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거는 고지할 의무가 있고 엄마들은 자기 새끼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게 빨리 잡아줄수록 그거는 교정되기가 굉장히 쉬운 부분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ADHD라는 건 전두엽의 정서적 어떤 그 정서를 관장하는 어떤 그 뇌의 기능이 취약한 상태에 놓여짐이 ADHD의 정의예요. 그리고 이게 어릴 때 발견되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어릴 때 발견됐을 때 어떤 치료나 이게 개입이 들어가면 성장이 되면서 그 다음에 정서적인 어떤 그 행동 교정이 들어가면서 이게 안정화될 확률이 매우 높고 그게 그렇게 되면 그 아이를 위해서도 그 아이를 케어하는 부모 입장에서도 다 긍정적인 요소가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너무 격분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내가 애를 잘못 키웠다는 얘기냐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의식이 굉장히 높은 부모죠.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그 말을 언급하는 게 굉장히 사실은 두려운 하긴 해야 되는데 근데 요즘에는 ADHD는 사실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고 근데 조기에 개입이 들어가면 분명한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조금 이렇게 인지의 어떤 그 뭐죠 개선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그런 부분을 권하는 선생님과 그것들을 수용하는 학부모들이 조금 늘어나서 그럴 수도 있겠죠. 진단율이 높아졌다는 게 뭐 여러 가지 통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원래는 진단율이 낮았던 게 ADHD가 작아서였다기보다는 분명히 그 아이는 ADHD였음에도 불구하고 안 찾아오니까 진단을 못 내려서 거기 통계에서 빠졌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다 보니까 수치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한반에 꼭 있다 ADHD 뿐만 아니라 그 반 분위기를 이렇게 설명하는 어떤 내용들을 보면 단순히 어떤 진단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ADHD가 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ADHD가 늘어났다라는 이 현상들이 왜 일어났는지를 제가 제 관점에서 이 요인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그 요인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 기준에서 두 가지를 꼽아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한 발에 꼭 있다 빌런과 ADHD의 증가를 뭐 코로나 이런 뭐 뻔한 얘기들은 나 아니래도 하는 사람 많고 제가 요인으로 꼽은 두 가지는 그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죠. 그 중학교 그 수업 시간이었는데 정말 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교단에 벌렁 누워서 핸드폰으로 촬영하는 애의 영상이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니까 늘 있었던 것처럼 노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간에 저희 아이가
학교를 다닐 때에도 그런 현상은 있지 않았어요. 근데 물론 말 안 듣는 애, 떠드는 애, 뭐 별 얘기가 다 있었죠. 그러면 그때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뒤로 나가서 서 있게 한다든가, 책상이 이렇게 뒤에 하나 있어서 뭐 떠드는 애들 수업 방해를 하죠. 뒤에 나가서 서서 공부를 하게 한다든가. 지금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느냐? 그 이유가 학생 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예요. 저는요, 그 학생 인권이 정말 너무 무참하게 짓밟혀진 시대에서 학생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잘못됐는지는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근데 학생의 인권을 지키는 것과 아무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 학교 선생님들이 고충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예전에는 막 애들이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다른 아이들의 학생권을 뺏는 행위를 하는 아이한테 예전에는 이렇게 분필을 던졌어요. 떠들지 말라고. 왜냐면 애가 70명인데. 근데 이제는 그런 행위는 또 폭력으로 가해져서 그런 행위는 하지 못한대요. 자, 거기까지는 그렇다 쳐요. 근데 제가 굉장히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 아이들 앞에서 떠들지 마. 너 때문에 지금 다른 아이들이 수업을 못하고 있잖아. 또 말하면 안 된대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이한테 수치심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요. 자, 부모 교육을 하는 현장에서 제가 부모님들한테 했던 얘기 중에 하나긴 합니다. 뭐냐면 형제가 있죠. 아무리 쌍둥이라도 형이 있고 동생이 있겠죠. 자, 형을 나무랄 때 동생이 보는 앞에서 나무라지 말라. 저도 그렇게 부모 교육을 했습니다. 왜? 이게 서열이라는 게 뭐 우리가 나쁘다. 야, 진짜 이것도 잘못됐어요. 수평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필요한 부분에 서열은 필요하고요. 서열일 필요가 없는 부분에서는 수평이 필요한 거지. 서열은 악이고 수평은 선인 게 아닌데, 자, 집안 내에서는 부모라는 존재가 있고 그 다음에 형이 있잖아요. 형으로서의 어떤 권위와 형으로서의 책임과 이 부분을 쥐어주려면 형으로서의 어떤 그 아이의 존재감을 동생한테 각인시키는 부분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형이 동생을 막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알려줘야 되지만 형도 내 입장에서는 교육이 필요한 아이잖아요. 그 아이를 나무랄 때는 동생과 분리시켜서 이 형이 잘못된 행동을 알려주되 동생으로 하여금 내 형인데 내 앞에서 동생 앞에서 수치심을 주지는 말아라.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이 관계는 뭐예요? 서열적 관계잖아요. 형이라는 존재가 내가 형으로 태어나고 싶어. 나는 동생으로 태어날 거야. 이렇게 태어난 건 아니지만 태어나 보니 나는 형이고 얘는 동생이잖아요. 그러면 그 형에 걸맞는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해 줘야 되죠. 근데 우리는 권한은 부여하지 않고 책임만 부여하다 보니 장녀 컴플렉스, 장남 컴플렉스가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 부여를 할 때 그러면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하는 과정 중에 훈육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급적 동생이 없는 상황에서 엄마와 1대1로 개입 없이 훈육해라. 동생으로 하여금 내가 훈육받은 그 부분에 대한 잘못된 노출보다는 동생 앞에서 내가 야단 맞는다라는 수치심을 주지 마라. 이걸 나도 부모 교육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학생이라는 존재는 뭐예요? 1학년 1반은 수평관계입니다. 수평관계에서 누군가 하나가 다른 29명의 학습권을 지금 침해하고 있어요. 근데 걔를 때리라는 훈육은 안 돼요. 이건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한테 어떤 훈육도 하지 말아라? 걔를 따로 불러서
너가 그렇게 떠들면 다른 아이들한테 학습권이 침해당하잖아. 알아들을 수 없는 나이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아이라면 그런 행동을 하지도 않습니다. 안 되니까, 계속 안 되니까 취한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그것도 무슨 신고감이래요. 그러면 이 하나 때문에 이 29명, 정말 공부가 필요로 하고 공부를 원하는 아이의 모든 학습권이 그 아이의 하나의 수치심을 지키기 위해서 난도질이 당하는 거예요. 그 생각은 못 하는 거예요. 그건 인권이 아니에요. 왜? 그 수치심을 유발시킴으로써 그 아이도 아, 부끄럽다라는 것 자체가 훈육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디서는? 수평 관계에서는. 그래야 아, 나의 수치심 때문에 다시 나의 수치심이 유발되지 않아야 내가 스스로가 당당해질 수 있구나라는 걸 학습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뭐 욕설이나 비난이나 야, 네 부모는 너를 그렇게 키웠냐 이런 비난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지. 너로 인해서 지금 아이들이 다 수업을 못하고 있잖아 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하지 말래.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학생의 인권만 드립하다 보니까 정말 선생님의 교권이라는 거는 그냥 아이들의 짓밟혀버린 거예요. 짓밟혀버린 거예요. 뭐 체벌 안 되는 거? 그건 당연히 안 해야 되죠. 근데 저는 그것도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라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저는 그렇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이건 공동체잖아요. 근데 요즘에 다 아이들이 하나씩밖에 안 낳잖아요. 옛날에 아이들이 셋, 넷, 둘 있을 때는 약간의 어느 정도의 공동체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너무 심해지면 안 되죠. 저도 중학교 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 뒷번호 애들이 커닝을 했던 일이 있었어요. 나랑은 상관없잖아. 내가 한 거 아니잖아. 저는 이쪽 끝에 앉아서 시험을 봤는데 커닝을 했는데 저희 반 70명이 다 빗자루로 손바닥을 맞았어요. 그런 체벌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예를 들면 반 전체가 그것들을 묵인했거나 그것들을 뭐 예를 들면 그 수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거나 학세했거나 뭐 누군가를 왕따시키는데 뭐 방조했거나 누군가를 왕따시키는데 알면서도 뭐 눈을 감고 있었다거나 이럴 때 눈을 감고 있었던 아이한테 체벌을 할 수는 없지만 공동체 연대 의식으로 그냥 운동장 3바퀴 같이 뛰어. 왜 이것도 하면 안 되죠? 아니 손바닥을 빗자루로 다 같이 맞는 체벌 행위는 하면 안 되지만 분명한 건 지금 아이들의 뭐 가해, 폭력, 뭐 학교 폭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사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아래는 가해자도 있고 피해자도 있지만 가해를 방조한 아이들, 피해를 뭐 두둔한 아이들, 피해자를 또 2차 가해한 아이들 뭐 5개 있단 말이에요. 그게 공동체예요. 나는 잘못한 거 없어. 하지만 이런 것들이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에 대한 어떤 연대의식, 배려의식 이런 게 없으면 누군가는 계속 가해자고 누군가는 계속 피해자다가 계속 피해가 극단적으로 가면 누군가를 또다시 가해함으로써 복수가 되고 보복이 되는 이런 상황들로 갈 수 있다는 걸 알려면 같은 공동체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 방식이 체벌이 아니라 왜 운동장 3바퀴 정도를 왜 못 뛰게 하죠? 운동장 일부러 요즘엔 저희 때는 체력장이라도 있어서 아이들이 건강을 뭐 담보를 해서 어쩌고저쩌고도 있었지만 요즘에는 뭐 또 그것도 없어졌더라고요. 아니 그 운동장 3바퀴는 같이 뛸 수 있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거기서 주는 메시지는 이거의 가해와 피해와 뭐 왕따와 폭력과 뭐 이런 잘못된 행동들은 학교 내에서는 왜? 그걸 집에서는 알려줄 수가 없어요. 애가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알려줘요? 그 예전에 형제들끼리 싸우면
다 같이 물론 거기서 누구와 누구의 잘잘못은 가려야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자 오늘 너네들 엄마 말 안 듣고 싸웠으니까 오늘 야구르트는 없어. 이것도 체벌이에요. 이유 없이 그냥 내 감정대로 막 싸움박질을 하면 불이익이 오는구나. 어떤 불이익? 오늘의 야구르트는 없어. 나만 없는 게 아니라 너도 없고 너도 없고 너도 없어. 그러면 엄마가 100마디 야 싸우면 어떡하냐 형제들은 싸우지 않아야 한다. 싸우지 않아야 한다라고 가르쳐서 싸우지 않나요? 이 또한 공동체 안에서 그 안에 억울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억울함의 정도가 사실은 너무나 명확해서 진짜 이거를 가름하지 않는 내 눈앞에서 보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그냥 같이 공동체로 엮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그러니까 누구도 그런 행위를 하면 누구도 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이 공동체 연대의식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데 그것조차도 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훈육하지 않는 거예요. 집에서도 안 해, 학교에서도 안 해. 그러니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무대법 빌런이라는 이름으로 말이 웃기라고 하는 소리지. 그냥 거의 학교 내에서의 학교를 망치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존재인 거예요. 다른 아이들한테 피해를 주는. 가르치지 않아서 ADHD도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보통 ADHD라는 것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착각을 해요. 이게 정서적 교감이나 정서적 불안 상태 이런 것들이 취약한 그 질환이 ADHD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그냥 이거 ADHD 이렇게 보지 말고 그냥 분리해서 불안하다 라는 불안과 공포라는 어떤 정서를 놓고 보면 불안은 언제 생길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거의 대부분 학대, 폭력 그렇죠? 근데 우리가 왜 아동 학대라는 거 안에 물리적 폭력과 정서적 학대, 차별 거기에 왜 방임이 들어갈까요? 방임 또한 아동학대입니다. 지금 뭐냐면 막 아이들이 안절부절하고 막 불안하고 이 불안을 통제하지 못해서 이게 뭐라 그러죠? 집중하지 못하고 ADHD의 그 전형적인 증세 하나가 집중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집중하지 못하는 거를 상상해 보자고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내가 내일 시험인데 엄마 아빠가 막 싸우는데 그냥 말다툼 수준이 아니라 막 집어 던지고 뭐 의자 날라오고 막 뭐 깨지고 뭐 죽여버린다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내가 뭐 집중을 하려 해도 집중이 되나요? 저러다 누가 하나 죽는 거 아니야? 어떡하지? 이거를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어린 아이면은 막 울지만 어느 정도 이제 초등학생 정도 되면은 아니면 그 상황에 항상 폭력에 익숙해져 있는 아이라면 그 정서 상태에서는 학습이라는 것들이 들어갈 수 없어요. 정서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그 영향력이 크냐면 우리가 학습이라는 것들의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그 맨 처음에 현관문이 정서예요. 그러니까 정서가 안정돼야 학습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상황에서도 뭐 칼부림이 나든 말든 엄마가 죽든 말든 뭐 아버지가 뭐 뒤지든 말든 나는 내 공부만 할 거야.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사이코패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만 있는 거예요. 내 성공만 중요한 거예요. 알바 아니에요. 뭐 그런 사람 중에 그렇게 크면 나중에 독재자가 되는 사람도 있죠. 꼭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지 않아도 독재자의 마인드도 그런 거예요. 국민 죽든 말든 대할 바야? 난 내 세상만 나만 내 세상만 건재하면 상관없어. 국민이 다 뒤지든 말든 뭐 나라가 망하든 말든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ADHD가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한 발에 꼭 있다 빌런 중에 하나는, 물론 아동 학대로 인해서 불안감이 높은 ADHD도 있을 수 있고, 자, 이거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예상하지 못하는 부분이 뭐예요? 방임이에요. 방임이요. 얼마나 방임이라는 게 심각하냐면요. 어떤 연예인인데 인스타 거기에 너무나 자랑스럽게 턱하니 올려놓은 사진이 애들이 보면 한 초등학생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뭐 하여튼 나이는 잘 모르겠지만 한 7살, 8살, 9살, 10살 뭐 이 정도 사이에. 근데 뭐 집인데 모르겠어요. 단독주택이면 상관없는데 아파트 안에서 엄청 무슨 운동장 마냥 뛰고 있는데 우리 애를 너무 신나게 잘 뛰는 모습? 뭐 무흐? 뭐 이러고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대형 쇼핑몰인가요? 거기에 갔는데 이제 전시를 위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탑처럼 쌓아놓은 데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전시장이잖아요. 아무도 그 위에 올라가지 않는데 지애들만 거기다 떡하니 올라가서 거기 앉아서 이러고 사진 찍은 거 올려놓은 거예요. 이게 방임이에요. 근데 왜 방임이 학대에 준하냐면 이 아이들이 자 공동체 안에 들어갔을 때 타인들하고 관계 맺으면서 어떤 위치와 현상이 나타날지 다 알 수 있잖아요. 이것들을 알려주고 이것들을 통제하고 질서를 가리키고 우리 뭐 유치원 때 뭐 보면은 내가 뭐 미끄럼틀 먼저 타고 싶어도 줄 서서 기다리고 이런 인내심, 그 다음에 나는 빨리 저거를 먹고 싶지만 내 순서가 와야 먹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기다림, 그 다음에 나는 내가 먼저 하고 싶지만 몸이 불편한 아이부터 해줘야 된다라는 배려심, 이런 것들이 가르침에 의해서 나오는 거고 그 가르침 안에는 그 아이 입장에서 짜증나죠. 난 저기 올라가서 막 만져보고 싶고 막 뒹굴고 싶은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그걸 못하게 하면 우리 애가 너무 속상해할 텐데. 가르치지 않아? 이건 폭력과 가까운 방임의 학대입니다. 사회 부적응자를 만들고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만드는 그게 방임 중에 또 그런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모든 사회는 질서 속에서 돌아가야 되는데 난 싫은데 난 지금 당장 저거 난 먹고 싶은데 그리고 난 저거 갖고 싶은데 근데 나는 돈도 없어 근데 난 저거 갖고 싶어 그럼 뭐예요? 그냥 훔쳐오거나 뺏어야 되는데 누가 저항을 해 내 건데 그러면 후드를 패서 뺐거나 그 다음에 야 그거는 네 게 아니잖아. 네 게 아닌 거를 네가 가지면 그거는 뭔가 훔치는 거야? 누군가가 그런 훈육을 하면 우리 엄마도 안 하던 훈육을 네가 왜 하는데? 그리고 폭력을 가하는 거. 이게 반사회적. 사회 부적응자. 이것도 방임의 요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그걸 인권이라고 생각하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무슨 아이들의 자율성을 키워준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게 잘못된 학습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이들은 불안한 거예요. 왜? 난 잘 모르겠거든? 내 행동이 뭐가 잘못됐는지? 그럼 누가 알려줘야 되고 내가 이런 행동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를 딱 붙들고 지침을 알려줘야지 나는 안전한데 아무도 안 알려줘. 근데 사람들은 막 나한테 욕해. 막 이상하대. 애들이 막 날 싫어해. 날 피해. 왜? 난 잘못한 게 없는데? 그걸 누가 알려줘야 돼요? 부모가 알려줘야죠. 근데 부모는 애저녁에 알려줄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방임을 했겠죠. 그걸 선생님이 알려주려고 하니까 무슨 교과서에 나오는 뭐 따로 불러서 뭐 조용히 아니 따로 불러서 조용히 타일러서 될 것 같았으면 했겠죠. 안 되니까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것도 하면 신고대상 저것도 하면 신고대상 사방 난리가 나니까 수업시간에 그 말 한마디를 했는데 그 말 한마디조차도 무슨 이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뭐 교권이 상실이 됐다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을
인권을 뭐 지켜준다라는 미명하에 아이들이 제대로 사회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든 사다리를 다 끊어버리고 잘못된 메시지를 계속 전달함으로써 이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발달할 수 없고 사회 부적응자나 반사회적 인격장애인 아이들로 만들어가게 만드는 게 저는 지금의 교육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적인 문제가 거기 하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실험도 있어요. 예전에 그 과거에 굉장히 유명한 이제 심리학자가 자기 아이를 뭐 대상으로 실험? 뭐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니었고, 이제 그런 불합리함에 나는 우리 아이만큼 그렇게 키우지 않겠다 해서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줬더니 그 아이가 사회 적응을 못하고 결국은 아마 그 아이가 내가 알기로는 자살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거죠. 내 아이가 죽고 나서. 이 아이는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알려주거나 지침을 알려주는 가르침은 없고 내 잘못된 행동에 대한 비난만 나는 받고 있으니 얼마나 공포스럽고 불안하고 무서웠겠어요. 근데 이게 그 수평을 맞춰줄 생각을 안 하고 한쪽에다만 쏠리다 보니 근데 학교 선생님들 다 포기했어요. 아이 몰라 안 해. 그래서 이제 임용고시도 뭐 사실은 임용고시 이제 뭐 선생님이 예전에는 최고의 직업이었는데 뭐 지금은 그 임용고시를 보려는 학생들의 숫자가 낮아지는 이유가 단순히 저출산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죠. 너무 지치고 힘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선생님으로서의 사명감으로 할 수 있는 행동조차도 이거는 티끌 하나 건드렸고 요만한 말도 하면은 무슨 범법행위를 하느냐 개떼들처럼 들고 일어나니 어떻게 선생님이 일을 계속할 수가 있겠어요? 안 하고 말지. 자,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자, 두 번째는 저는 얼마 전에도 그런 데이터가 나왔지만 경력단절 여성들의 문제가요. 경력단절을 하는 게 우리는 육아휴직을 해라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그때는 오히려 그 회사 직장 생활을 더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습니다. 지금은 아주 어린 아이들도 맡아주는 어린이집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부모가 조금 맡아주면은 조부모한테 지원도 해주고. 문제는 초등학교 입학부터예요. 초등학교 입학하는 순간에 거의 대부분 엄마들이 갈등하다가 직장을 포기하는 일이 제일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직장생활 잘하다가 초등학교 아이가 입학한다고 해서 그만두신 분 되게 많아요. 어떻게 방법이 없대요, 방법이. 왜냐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맡기는 것도요. 자, 초등학교부터는 학습이 들어갑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학습을 해줄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돈으로 계속 뺑뺑이를 돌리는 것도요. 어느 정도 누군가의 통제가 필요한 아이예요. 초등학교 1, 2, 3학년 정도는. 아이 스스로가 다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옆에서 그것들을 체크하고 도와주고 스스로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줄 이 참 굉장히 과도기적인 단계다 보니까 고민하다가 불가피하게 이제 사표를 내고 아이 옆에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이 학교에 지금 굉장히 잘못된 이 문제들이 발생하는 요인들의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천지에 저밖에 없을 겁니다. 브런치라는 문화를 만든 학부모 패거리 문화. 이게요, 제가 이걸 실제로 겪었지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학부모 커뮤니티라는 것들은 필요하죠. 근데 이 학부모 커뮤니티를 넘어서 끼리끼리 문화가 만들어지면서 아이들끼리는 아무 문제 없이 지낼 수 있는 상황에서 부모들이 먼저 개입이 됨으로써 이 아이들을 갈라치기 하고 그 다음에 배제시키고 따시키고 그게 뭐예요? 그 아이가 아니라 엄마인 내 입장에서 난 저 엄마 마음에 안 들어. 나 저 엄마 재수 없어. 싫어. 그럼 우리 커뮤니티에서 딸을 시키는 거. 이건 제가 실제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 초등학교 입학해서 너무 힘들었던 게 무슨 준비물 챙겨주고 과제 챙겨주는 게 아니었어요. 그 엄마들 무리해서 살아남는 발버둥. 너무 힘들었어요. 뭐 사실은 이제 제가 또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다 보니 끊을 수도 없고, 특히 이제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옆동 뒷동 뭐 우리 같은 동에 같은 라인에도 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아이를 이제 입학시키면서 자연스럽게 같은 아파트에 사는 같은 반 엄마들이 생기고, 그 엄마들은 이미 커뮤니티가 형성돼 있었어요. 제가 나중에는 근데 이제 별로 성향상으로도 그렇고 저는 그냥 필요한 부모로서의 지원, 또 부모로서 반드시 해야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뭐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느낀 건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앞에 네 글자가 붙어요. 쓸데없이 모여서. 그러니까 아침부터 애 등교시키고 점심때까지 할 일이 없으니까 브런치 문화라는 게 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엄마들이 떼거지로 모여서. 근데 그것도 어느 것들이 형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계층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어디 뭐 들어가서 브런치를 먹어야 되는데 누구네 집은 조금 형편이 안 좋아. 근데 한 끼에 뭐 이러저러 먹으려 미니멈 5,000원은 들어가. 근데 나는 그럴 5,000원을 매일 쓸 수 있는 경제적 능력도 안 되거나, 나는 직장 생활을 하거나 저처럼 장애가 있거나, 그 커뮤니티에 들어갈 수 있는, 아니 그 커뮤니티에서 뭔가를 그 엄마들 입맛에 맞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사람들은 다 배제를 시키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충격적으로 봤던 게 뭐냐면요, 제가 외출을 했다가 이렇게 저희 아파트로 이렇게 들어가려면 상가의 입구를 이렇게 통과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어떤 여자들이 이렇게 때로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 길을 딱 막고. 그래서 저 여자들은 뭐야, 아니 예의가 없어도, 아니 사람 통과하는 길을 막고 서 있으면 어떡해? 하고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누가 날 탁 잡아요. 안경래 이러면서. 알고 봤더니 우리 저희 아이 반 엄마들이었던 거예요. 붙잡혔어요. 그래서 아니 근데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는 이미 없어졌어. 근데 나는 잡혔어요, 팔이. 그래서 거기 우두커니 서서 그냥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누구 엄마와 누구 애를 아예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느라고 자기네들이 길목을 막고 있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옆으로, 여기 사람들 지나다니니까, 그때 이렇게 궁뎅이를 밀어서 약간 옆으로 갔어요. 근데 그러다가 누군가 엄마 하나가, 저 잘 누군지도 몰라요, 핸드폰으로 전화를 받고 뭐 자기 애가 뭐 집에 왔대나 어쨌대나. 그래서 나 먼저 갈게 그러고 갔거든요. 와, 그 엄마가 빠진 지 진짜 한 30초 뒤부터 저 길동이 엄마도요, 문제 있다니까 이러면서 여태까지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을 했던 그 상황은 일단 이제 일단 다 난도질 됐으니까 이제 없어지고, 그 엄마가 도마 위로 올라간 거예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야, 그럼 저 도마 위에 나도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구나. 그래서 사실은 그때 제가 결심한 게, 어떻게든 피해 다녀야겠다. 그래서 제가 딱 한번 하도 오라고 해서 생파, 그때 생파도요 아이들의 생파가 아니에요. 엄마들이 주선한 생파에 그 엄마 밑에 딸린 애들만 거기에 모이는 거예요. 적어도 2학년 정도까지는. 근데 3학년부터는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서 내 친구가 엄마가 만들어준 친구가 아니에요. 엄마끼리는 친한지 모르겠는데 나는 쟤 싫어, 이게 이제 3학년 때부터 발동이 되면서, 그때부터는 생파를 아이들이 직접 자기가 초대장을 주고 뭐 하는 걸로 바뀌어요. 근데 적어도 초등학교 1, 2학년 때, 저희 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끌려갔는데 제가 거기서 들은 얘기가 뭔지 아세요? 가장 그 훈육이었어요. 저희 아이 때는 영어를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했거든요. 근데 그때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고 한 4월, 5월달 정도 됐었을 때인데, 저보고 애 영어는 어떻게 시키냐요? 나 안 시킨다. 왜 안 시키냐요? 아니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가 들어가는데 뭘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키냐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말고 내가 알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교과목을 안 시키는 것도 아니고 교과목이 없는 과목을 선행학습 시키고 안 시키고는 부모의 영향이죠. 근데 저는 하나잖아요. 거기 대여섯 명의 엄마들이 다 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네 새끼들이나 잘 챙겨. 첫 번째가 그거였고요. 두 번째는 아, 나중에 얼마나 잘 키웠나 보자. 이거였고요. 아, 너무 화가 나서. 왜냐면 1대 다수잖아요. 아, 그냥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하고 사는구나가 아니에요. 공격이에요. 거의 저는요, 애를 무방비로 방치하는 정말 방위명 엄마가 돼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그래서 일단 아이 뭐 일단 알았다. 뭐 어디가 좋다. 어딘 나쁘다. 뭐 거기 갔더니 이렇다 저렇다. 뭐 난리예요. 난리. 간신히 빠져나와서 그때부터는 제가 엄마들을 피해서 10m 앞에 거리를 뺑 돌려서 슈퍼를 이용하고 그렇게 힘들게 초등학교 1, 2, 3학년을 보냈어요. 그리고 4학년이 좀 지나가니까 이제 아이가 컸고 또 저희 아이는 스스로 뭐 알림장도 잘 써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냥 알림석에 써있는 준비물 정도만 잘 챙겨주고 뭐 이러면 뭐 특별한 문제도 없고. 근데 그 3년이 정말 저는 지옥 같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친구를 선택하고 스스로 뭔가를 그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을 이 브런치라는 문화를 만든 학부형들이 다 잘라먹는 거예요. 그리고 애는 저 애가 왜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있는 애기는 한 건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엄마하고의 갈등이 곧 야 쟤하고 놀지 마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그러면 언제까지 그 엄마의 통제 안에 있을 수 있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 4학년만 돼도 그거 안 먹힌다고. 물론 그게 먹히는 애들도 있죠. 대부분의 발달 과정에서 정상 발달은요 안 먹혀요. 그러면 엄마는 그거 갖고 또 화를 내요. 엄마가 쟤랑 놀지 말라 그랬잖아 하고 이러면서 엄마하고 아이들의 갈등이 생기고 문제 행동을 하는 아이로 이 엄마는 그 아이를 바라볼 수밖에 없고 멀쩡하게 잘 자라는 아이를 자기의 아주 주관적이고 편협적이고 폐쇄적인 그 마인드 때문에. 근데 나는 그 그룹이 뭐냐면 브런치 문화를 이끄는 그 엄마들의 패거리 문화. 빵집에 모여갖고요. 또 빵집에 모여서도 한번 당한 적 있어요. 빵 들어갔다가 누가 날 탁 좀 잡아갖고 아 잠깐 앉았다가 하래요. 아니 저 가야 되는데요. 아이 뭐 같이 올라가세요. 20분 있으면 자기네들도 간대. 거기 앉아서 하는 얘기가 뭐 무슨 문제집을 써야 된다 뭐 어쩌고. 아니 문제집이야 알아서. 아니 글씨 몰라요? 아, 초등학교 1, 2학년 문제집이 다 거기서 거기지. 그럼 자기 마음에 드는 거 사서 쓰면 되잖아. 근데 그걸 앉아갖고 주구장창 얘기하고 앉았더라고. 나보고 못 쓰네요. 모른다 그랬어요. 귀찮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들의 앞길을 아이들이 앞에 가고 어릴 때니까 손잡아 줘야 되다가 아이들이 앞에 가고 뒤에 가서 아 거기 위험해 낭떠러지야를 알려줘야 되는 게 부모인데 지들이 떡하니 앞에 서갖고 이리 와 저리 와 하다가 안 따라오면은 이 새끼 문제 있는 새끼가 돼버리니 우리 아이들이 병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그 두 가지. 학생 인권 외에는 아무것도 배는 게 없는 잘못된 교육 행정하고 브런치 문화라고 해서 만든 끼리끼리의 패거리 학부모 모임.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 빌런과 ADHD와 이런 문제들 선생님이 수업하고 있는데 거기 들어누워서 촬영하고 있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현상들을 이끄는 저는 주범으로 학생 인권만 들여다보고 그 외에는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성의 이 공교육 정책들. 하나는 이
뭐 브런치 문화라는 것들로 만들어진 끼리끼리의 학부모 모임, 그 외에 그 끼리끼리의 학부모 모임에서 거기에서 그 권력 행사를 하는, 학교에 맨날 거기서 사는 엄마의 밑에 권력자가 있고 그 옆에 2인자가 있고 하는, 정말 이거 뭐 조폭과 같은 거기에요. 거기에 끼지 못하면 내 아이한테 뭔가 불이익을 줄 수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을까봐 전전긍긍하고, 아니 선생님 눈치는 엄마도 그 엄마 눈치를 보고 있더라니까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엄마를 소외시키면 그 엄마와 함께 세트로 그 아이는 죄도 없이 소외당하고, 이런 잘못된 이 뭐 기준은 그거였대요. 학교와 학생과 엄마가 뭐 세 박자를 맞춰서 뭐 공교육을 하자 했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학부모들이 학부모의 역할을 넘어서 지나친 개입이, 그것도 삐뚤어진 개입이, 예전에 우리 때는 뭐 치맛바람 일으키는 엄마 몇 명, 뭐 이러다가 뭐 바지바람을 일으키는 아빠 간혹가다 한 명, 뭐 이랬던 것들이 아예 공식화로 학교의 모든 행정과 선생님의 역할까지를 좌우지하려는, 그것도 어떤 나름의 권력이라고 하고, 거기에는 늘 학교에 죽 때리고 사는, 아이와 같이 출근해서 아이와 같이 퇴근하는 엄마가 권력자가 돼버리고, 이런 정말 잘못된 부분이 지금 이런 현상을 만들었다는 거,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자, 세 번째는 얼마 전에 나온 뉴스 중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청년 50만 명이 늘었다? 뭐 이런, 38만 명이었나? 이거 기사로 찾아서 제가 올려드릴 수 있으면, 찾을 수 있으면 올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은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뭐냐면, 직업도 없고, 뭐 알바는 하지 않지만, 뭐 직업을 가지려고 뭔가 끼웃거리고 뭐 자격증이라도 딸라고 인강이라도 이런 거 말고, 진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청년이 늘고 있다는 것에 네 가지 요인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가지 요인.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왜 아무것도 하지 않을까요? 자, 첫 번째, 아무것도 하지 않는 청년의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사실 뭐 우리나라 좀 저출산 어쩌고저쩌고 그러기는 하지만요, 물론 지금 예전에는 농경사회에서는 이 사람의 수가 어떤 경제를 운영하고 나라를 지탱하는 힘인 건 맞았지만, 지금 4차 혁명 시대잖아요. 그래서 꼭 머릿수 하나가 뭐 이제는 뭐를 지탱하는 것보다는 이 하나가 어떤 하나냐에 따라서 이 하나가 여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청년 하나가 여러 명의 그 노인들을 부양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게 가능한, 이게 생산성과 효율성과 이런 어떤 그 질적인 영역으로도 가 있는데 아무도 그 얘기는 또 하지 않아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에너지의 고갈이에요. 이게 우리 그 성조숙증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정상적인 발달을 해야 되는 단계에서 성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너무 이른 나이에, 뭐 예를 들면 초경이 막 초등학교 1학년 때 시작되고 2차 성징이 뭐 8살 때부터 시작이 되면 그 아이의 성장은 일찍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 호르몬이나 이런 부분들을 관리해서 아이들이 정상적인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시점까지 조금 이것들을 그 연장해주고, 그래서 그 아이들의 발달을 정상화시켜주는 게 성조숙증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아이들을 보면요, 제가 봤을 때는, 자, 초등학교 때 이거 교과서에 다 나와요. 아이들의 사회성은요, 거의 대부분 쭉 발달을 하다가 초등학교 때 거의 대부분 완성이 됩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게 학교에서 아이들의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역추적하면 거의 99% 부모와의 관계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 친구들하고의 관계도 제대로 맺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얘기할 애착 부분에서 제가 자세히 다룰 부분이라서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아이들은 자기가 써야 할 에너지를 사실은 12년 동안 배분을 해서 써야 돼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아주 러프하게 가볍게 뭐 사실은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이제 사춘기라는 것을 겪으면서 뭔가를 막 정립해서 거기에서 동기도 찾고 목적의식도 찾고 자아도 찾고 뭐도 찾고 하면서 굉장히 불안한 시기를 거치다가 고등학교 때 그것들이 완성이 돼서 대입을 치러 뭐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우리는 초등학교 입학하면서부터 벌써 학원을 알아봐요. 초등학교 입학하면서 그 강남 엄마들이 또 하는 짓 중에 하나가 뭐예요? 줄넘기 하나를 하는데도 선생 불러다가 하고. 아니 줄넘기 그냥 엄마랑 하면 안 돼요? 저희 아이도 줄넘기 되게 잘하거든요. 저랑 같이 줄넘기 메고 그냥 초등학교 가서 그냥 엄마랑 같이 했어요. 저는 줄넘기를 그렇게 오래는 못하지만 뭐 할 줄은 아니까. 근데 그 줄넘기 하나 하는데도 친구들을 모아서 선생을 불러다가 가르치고. 그러니까 줄넘기 하나를 하는 것도 아이들은 줄넘기가 놀이고 건강을 위한 게임이 아니라 숙제가 돼버린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림을 좋아하는 아이들. 그냥 집에서 뭐 스케치북에 물감에 엄마가 좀 포용할 때 사주고 그냥 자기가 그리고 싶은 대로 좀 그리게 좀 내버려두면 좋은데 그거를 학원으로 보내서 자 나무는 여기서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 거야? 어쩌고 저쩌고 아이들의 창의성을 다 짓밟는 짓을 예체능부터 시작을 하고요. 요즘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에 꼭 있는 빌런 때문에 수업이 안 돼요. 수업이. 그러면 부족한 수업은 어디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학원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룹을 지어서 과외 선생을 모셔다가 하든가 돈이 많은 집은 1대1로 하던가. 제가 들은 경우에는요. 중학교 아이인데 가정가사를 과외를 시키는 애도 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는 사실은 놀면서 사회성을 배우는 거거든요. 물론 그 사회성이라는 거 안에는 집에서 부모와의 애착으로부터 시작된 것도 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전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완성되지 않은 아이가 사회성이 반드시 없다는 아닌 거예요. 그만큼 연관성이 밀접하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의 애착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짝 불완전한 애착을 가진 아이들도 학교에서 아이들과 놀이를 통해서 스킨십을 통해서 룰을 배우고 억울함을 배우고 그 다음에 질서를 배우고 나의 욕구를 참는 법도 배우고 배려하는 법도 배우고 이래야 되는데 초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가면은 엄마가 애를 학교 맡기고 엄마들끼리는 브런치 먹으러 갔다가 애 끝나면 딱 싣고 가갖고 A 학원 갔다가 B 학원 갔다가 C 학원 갔다가 그러다 보니 우리 애 때만 해도 학원을 안 가면 애랑 놀 수가 없어요 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였어요. 근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것들이 더 심화가 됐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다 하나씩밖에 안 낳다 보니까 그것들에 대한 어떤 강박 내가 이 아이를 제대로 케어하지 못하면 내 역할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거라는 강박. 그럼 또 이 강박은 또 어디서 또 시작이 됐냐? 내가 이 아이를 케어하기 위해서 내 직장, 내가 여태까지 쌓아놓은 커리어를 포기하고 내가 이 아이한테 올인했는데 제대로 해야지. 그러니까 이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들이 뭐예요? 남들이 하는 짓을 따라 해야지가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의 커뮤니티에 끼고 아이들을 비교하고 다른 아이들이 뭘 했는지를 그대로 따라서 우리 아이를 시키지 않으면 나는 왠지 직무유기를 하는 것 같은 엄마의 불안이 생기고 엄마의 불안이 다시 아이한테 다시 전가가 되다 보니까 ADHD 같은 그런 증상들이 많은 아이들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의 개성과 독립성과 자율성은 다 뭉개지고 그러니까 애들이 적당히 루즈하게 쓰다가 그냥 놀다가 그래서 중학교 가서 막 왈가왈가 하다가 확 고등학교 때 몰입이 돼서 그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그 에너지를 전 풀타임으로 다 쓰다 보니까 체력은 약하고 동기는 전혀 부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 하면 혼나고 엄마가 질질 끌고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니까 애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애들은 입시를 치르는 순간 다 에너지가 번아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들어가면 아직도 그건 우리 때 얘기지. 대학만 들어가면 우리 때는요 대학만 들어가서 그냥 빵꾸만 안 나면요 그리고 학점 따기도 쉬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면 취업이 저절로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졸업 여건도요. 졸업 시험도 뭐 보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토익 점수도 몇 점 이상 봐야 되는 데가 있고 뭐 조건이 굉장히 많아진 학교도 또 되게 많아요. 애들이 뭐 수업만 열심히 들어서 이게 아닌 거예요. 동기는 이미 입시를 통과해서 내가 어느 자리로 들어가는 순간 다 사라져 버렸어요. 너무 지쳤어. 나 어렸을 때부터 난 너무 열심히 살았어. 그럼 이제부터 뭐 해야 돼? 너 놀아야 돼.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자, 고등학교 때까지는 꾸역꾸역 엄마의 개입이 들어갈 수 있지만 대학 들어갔는데 성인 됐는데 엄마 어떻게 개입할 거야? 아빠 어떻게 개입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무기력해지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여태까지 꾹꾹 눌러왔던 그래 얘가 성인만 되면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거야 라는 어떤 그 눌려왔던 억압된 것들이 확 풀리면서 대학 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삐 받아놓고는 아니 억울하다. 나 출석도 했고 레포트도 냈는데 시험도 봤는데 그게 억울할 일이에요? 출석은 학교의 학생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요. 레포트는 제출만 했나 보죠. 아니 레포트의 어떤 퀄리티는 얘는 관심 없는 거예요. 하라는 거 내가 했거든. 어렸을 때 쭉 엄마가 하라는 거 했어. 문제집 하루에 3개 풀어라 그러면 3장 풀었고 할 만큼 자기 딴에는 다 한 거예요. 시험도 봤단 말이에요. 왜 내가 왜 B밖에 안 받아지느냐. 억울하다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되는 게 그 아이들은 사실은 너무 어릴 때 의미도 없는 1학년 1학기. 의미도 없는 2학년. 그때부터 무슨 수학경 시대에다 뭐에다 뭐 하면은 또 과외 붙여서 선생 붙여서 하루에 뭐 과자는 건너뛰는 일이 있어도 문제집 하루에 3장 푸는 건 건너뛰면 안 돼. 엄마는 앉아서 애 학교 보내면서 채점해. 또 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만 되면 수학 같은 거 엄마가 모르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또 뭐 인터넷 뒤져갖고 그걸 공부하고 앉아갖고 애를 가르치는 진짜 애들이 너무 불쌍해요. 애들이 너무 일찍부터 이 학습이라는 것에 대한 가치를 이해하기 전부터 너무 거기에 많은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이제 정말로 에너지를 쏟고 가속 페달을 밟아야 할 청년이 되고 나면 이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청년. 지금 제가 들은 사례만 해도요. 지금 뭐죠? 은둔형 외톨이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느꼈는데 그거 뭐 엄마들 입에서 나온 거 아니고요. 이제 저희 아이 또래, 저희 조카 또래, 제가 아는 지인 학생들, 20 애들의 또래들이 이제 그런 일을 겪고 있고 그 일을 저한테 이제 전달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애 중에도 있고요. 제가 아는 애의 형, 제가 아는 애의 동생, 제가 아는 애의 누나.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엄마들은 자기의 어떤 치부라고 생각을 해서 말을 하지 않아요. 이사를 가버렸거나. 근데 애들은 어떻게 하냐. 아는 방법이 요즘 다양하잖아요. 뭐 카톡 프로필부터 시작해갖고 뭐 SNS부터 시작해갖고 어떤 경우에는요. 게임을 하면서 채팅을 하다가 알게 된 경우도 있어요. 뭐 동생끼리 또 친구여서 뭐 채팅을 해요. 근데 뭐 어쩌고 뭐 우리 형 뭐 어쩌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다 알게 된 거예요.
채널들이, 알 수 있는 채널들이, 엄마는 자기의 치부라고 생각해서 이사를 가고 뭐 입을 꾹 닫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아이들이, 그 성장한 아이들 사이에서, 커뮤니티에서 제가 알게 된 사실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이미 운둔형이 돼버리면요, 데리고 나올 방법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운둔형이 되기 전에는 반드시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다 외면합니다. 제가 실제로 상담을 때려친 이유 중에요, 전조 증상이 너무나 명확해서 방법을 다 알려줬어요. 진짜 시시콜콜하게 그 엄마에 대한 궁금증,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문제 다 알려줬어요. 안 해요. 힘들거든. 몰라. 때려쳤어요. 저도. 그래서 정말 그냥 그렇게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가 아니라, 난 정말 우리 아이를 구하고 싶다라는 진짜 간절함이 느껴지는 분 외에는 뭐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아니, 부모도 자기 아이를 포기했는데 제가 무슨 힘으로 그 부모를, 제가 무슨 신도 아니고.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가 원하지 않았는데 뭐 생판가 어디에 질질 끌려가서 저 말고 한 6명, 5명 정도의 엄마들이 있었는데 왜 3학년부터 수업이 시작되는 영어를 1학년인데 안 하고 있냐라고, 정말 무슨 누가 앞에서 막 꾸중 듣는 것처럼, 저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왜 저 엄마들이 뭔데 나를 앉혀놓고 그걸 뭐라 그러죠? 집단으로 구박하는 거? 제가 그때 아까 말씀드린 거 보면서, 그래, 잘 됐다. 그래, 네 새끼들 얼마나 잘 크나 보자. 이미 시간이 지났잖아요. 근데 우리 때는 얼마나 잘 크나 보자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저희 아이 세대에는 그 엄마들과 상관없이 아이들 사이에서의 소통하는 채널들이 너무 많이 생겼잖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카톡, 뭐 인스타, 페이스북, 뭐 또 있어요? 뭐 트위터, 하여튼 뭐 이게 타고 내가 직접 걔를 몰라도 타고 해서 걔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이건 단순히 좋은 학교를 갔느냐 안 갔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걔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다 알 수가 있어요. 다 추적이 가능해. 적어도 같은 커뮤니티에 있었던 아이라면. 근데 그 중에서 세상에 제가 실종된 거야? 할 정도로 다 끊어진 아이도 있긴 해요. 그럼 뭐 자기가 다 차단해버렸으면 알 수가 없죠. 근데 그런 아이들 말고는 정말 제가 정말 느꼈던 게 그거예요. 정말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정말 가진 유난한 다 떨었던 그 집 애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제가 그 중에는 지금 말씀드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청년이 되어버린 아이도 있어요. 자, 두 번째는 근로를 하지 않고 싶어 하는, 뭐라 하죠? 근로 의욕이 없어요. 근로 의욕을 포기한 아이들? 아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청년들? 이게 언제부터 발생됐는지 아세요?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해서 미친 듯이, 물론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소득주도 성장 의미라기보다는 최저시급이 너무 낮았던 건 맞아요. 그럼 점진적으로 같이 수용할 수 있는 단계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야, 이거 잘못됐어, 이거 악이야 해서 막 올렸잖아요. 제 주변에 보통의 그냥 4년제를 나와서 취업을 한 아이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선생님도 있고요. 제가 그 친구들이 어떻게 공부해서 임용고시에 합격했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진짜 선생님이라는 정말 자기가 직업으로서의 사명감? 이게 없으면 정말 때려치고 싶다고 할 만큼 형편이 없는 게 뭐냐면, 이 친구가
언제, 지금 2023년도는 아니고요. 그 월급 명세서에서 세전, 네, 세전 그 자기 급여 명세서를 받고, 이 친구가 이제 신입 선생님이다 보니까 학교에 어떤 막 복잡하고 골치 아프고 막 전산 처리해야 되고 이런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많이 맡아서 하게 됐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무슨 돌봄 교사, 무슨 교사, 뭐래? 뭐 이렇게 무슨 교사들이 많아요, 거기에. 나는 학교 선생님 말고 방과후 교사밖에 몰라요. 근데 그 안에 아니라 무슨 협력교사, 무슨 많아. 또 무슨 교사 말고 무슨 뭐 행정실에 하는 애들이 많아. 걔네들하고 자기하고의 차이가요. 15만원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냥 너무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너무 무기력해졌던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한 거지? 그냥 쟤네들은 그냥 뭐 그 과정을 뭐 어떻게 양적으로 점수로 커트를 할 수는 없지만 자기가 밟아온 과정에 비추어 봤을 때는 얘는 아무 짓도 안 한 애들인 거예요. 근데 누구 뭐 알고 보니까 걔는 어떻게 거기 들어왔어? 알고 보니까 교장이 어떻게 교장의 누구의 누구래요. 또 그 사실을 알게 되니까 또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나는 죽어라고 밤잠 못 자고 놀지 못하고 고생해서 이 자리를 왔는데 쟤는 그냥 어디서 뚝 떨어졌는데 번호를 어떻게 뽑은 거야? 라고 알고 봤더니에요. 누구 교장의 누구의 누구라가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왜냐면 공채로 뽑은 케이스가 아니니까. 공식적으로 면접을 보고 들어온 사람이 아니니까. 쟤는 누구야?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서 2번. 그래, 대한민국에서는, 그래. 그냥, 대충 있다가, 그냥, 하루살이처럼 사나. 죽어라 열심히 해서 사나. 별반 차이 없잖아. 15만원? 야, 그 커피 몇 잔 좀 덜 먹으면 15만원 아낄 수 있지? 내가 이 짓을 왜 해?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커리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뭔가를 막 쌓고 싶은,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막 자기 꿈이나 이런 것들을 막 동기화시키고 싶은 의욕이 다 상실되는 거예요. 한 놈이나 안 한 놈이나 별반 차이가 없으니까. 그 전에 그런 제가 사안을 얘기 드린 적 있어요. 일자라는 땡땡땡 해갖고 하다가 지금 요즘에 각종 사법 리스크로 문제가 되는 그 성남 시장인 시절에 맨 처음에 청년들한테 돈을 풀었죠. 한 달에 50만원? 현금으로 풀었죠. 자, 그게 누가 풀어서 끝내준다. 돈 줘. 쟤 좋아. 하니까 너도 나도 이제는 그 짓을 했죠. 제가 실제로 겪은 일인데 취업 준비를 하다가 때려치고요. 그냥 백수가 된 애가 있어요. 그 50만원 받는 게 유리한 거예요. 자기가 노력해서 뭔가를 하려는 그 보상보다 일단 6개월치는 나오거든. 6개월인가 아마 지급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50만원씩 6개월. 그 다음에 남친이 있었어요. 남친도 무슨 알바 비슷한 걸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걔 때려쳤어요. 그래서 둘이 그 자취방을 빼고 이 여자애네 집에서 동거를 하면서 그러면 한 달에 100만원 나와요. 방 뺀 걸로 보태서 6개월을 빈둥빈둥 하루 종일 게임하고 그러고 놀아요. 아이들의 근로 의욕을 빼앗는 도구 중에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아이들을 동기화시키기 위해서,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줄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 지원이 단순 현금 지원. 몰라. 6개월 뒤에 생각해보지 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거기에 최저임금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최저임금만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1년 차하고 3년 차가 역전되는 경우를 지금 우리는 걱정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게 발생이 되잖아요. 그럼 3년 차 임금은 안 올려주나요? 그럼 1년 차에 최저임금 올려주면 3년 차 임금은 동결해요? 그럼 더 낮아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 3년 차 임금도 그 비율대로 올리고 올라가면요, 그 돈을 지급하는 사람은 땅 파서 바닷물 퍼갖고 임금을 올려줄 수는 없잖아요. 지금은 저성장에 기업조차도 지금 성장이 멈췄거나 하향 곡선이거나 지금 이러고 있는 판인데, 그러면 최저임금만 올리고 나머지 애들은 동결이냐고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럼 밸런스를 올려서 다 올려주면 그 지급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을 안 뽑는 거예요. 저도 사람을 안 뽑을 거예요. 가급적 사람을 뽑을 때는 정말 우리 패밀리가 될 만한 모든 것들을 갖춘 사람한테 저는 몰아서 지원해 줄 겁니다. 근로 의욕을 아이들을 다 떨어뜨려 놨어요. 요즘 아이들이 뭐 얘기하는 게 워라밸 뭐 얘기하는데, 그거 저희 대학원 첫 학기 수업 때 나왔던 거예요. 그 워라밸이라는 개념이 왜 발생됐는지 아무도 몰라요. 저희는 그걸 갖고 한 학기로 공부했어요. 말이 좋아, 워라밸이었지. 맨 처음에 워라밸이라는 개념을 아름답게 포장해서 내놓은 그 밑면에는 분명한 사연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걸 건드리진 않았어요. 아니, 일과 삶의 균형? 맞추면 좋죠.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근데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지려면 어느 단계까지는 뭔가를 쌓아놓고 균형을 맞추는 거잖아요. 우리 그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걸 했을 때 시소를 놓고 봅시다. 그럼 시소라는 게 균형이 맞추려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야 맞춰지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밑바닥부터 나는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출 거래요. 그런 데를 들어갈 거래요. 그런 데가 어디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는 어느 정도의 내가 일정 부분의 커리어를 쌓고 났으면, 자, 그 다음부터는 내 노력과 내 과정과 일정 부분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 자, 이제부터는 균형을 맞추면서 균형점을 찾아서 살 거야가 원래 워라밸의 근본이에요. 그거 말고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근데 아예 사회 초년생이 뭘 해본 적도 없는 애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데를 나는 찾아갈 거야. 일 안 하겠다는 거죠. 일하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떡하니 워라밸이라는 개념이 있어. 얼마나 좋아? 갖다 쓰기? 왜냐면 어떤 기업도 신입사원 이제 막 들어온 애들을 가르치면서 우리 회사의 인재로 키우려는 과정 안에는 무슨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그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려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그 시간 안에는 그 성과를 쌓기 위한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는 무시하고 나는 워라밸 일과 삶의 균형이야, 싫어, 안 해, 안 가,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문제집을 풀 때도 마찬가지고요. 자, 개념 원리가 있고요, 기초 문제가 있고요, 응용 문제가 있고요, 심화 단계가 있어야 내 성과가 그쵸 어느 정도 완성이 되죠. 근데 계속 기초 단계로만 머무는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건 실제로 제가 지금 저희 아이 친구들 중에 너무 많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 여기 학교 갔다가 반수하고 저쪽 학교로 갔다가 저쪽 학교 갔다가 마음에 안 들어도 이쪽 편입한다고. 지금 나이가 20대 중후반이 되는데도 아직도 대학교 1학년인 거예요. 물론 그 안에 뭐 군대도 갔다 오고 하기는 했지만 뭐 군대 그래봐요. 뭐 2년밖에 더 가요? 그럼 그 사이에 걔는 뭘 한 거야? 걔 형? 걔 누나? 30살이 됐는데도 아직 대학생이에요.
뭐 우리 때처럼 등록금이 없어갖고 뭐 1년 일하고 그걸로 아니에요. 사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계속 옆으로. 자격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자격증이 필요해. 그러면 그 자격증의 단계까지 가려면 힘들어요. 따기가. 그러니까 제일 낮은 급의 자격증을 따고 그 위의 단계는 패싱. 그럼 또 옆으로. 딴 자격증만 수십 개예요. 쓸 수 있는 건 한 개도 없어요. 다 무슨 민간 자격증, 뭐한 자격증. 그게 내가 어느 정도 뭔가를 만들어 놓고 내가 어느 정도를 만드는데 내가 일을 해보니 이런 것도 필요하겠다 저런 것도 필요하겠다 내가 어떤 그 역할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것도 요구하더라 저런 것도 요구하더라 해서 이게 많아진 게 아니라 인생 자체를 시작하기도 전부터 계속 옆으로만 도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대학원 진학이에요. 제가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가 뭐 벌써 뭐 대학원 얘기를 한다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대학원 진학하려면 상위학교 아니면 진학시키지 마.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아이가 첫 번째로는 정말 학문의 뜻이 있는지 그것부터가 파악이 돼야 되는데 일단 그거는 어려워요. 파악하기가. 근데 같은 레벨로 갈 거면 이거는 사실은 뭐 예측될 수밖에 없지만 사회로의 진출이 아닌 도피예요. 우리 시대의 여성들이 독립을 불허해 주니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도피를 결혼으로 했던 것처럼 요즘 아이들은 사회로의 진입 아니 뭐 4학년을 미뤄서 계속 휴학하고 뭐 하는 것도 어느 정도지. 요즘에 학자금 대출 뭐 이런 것도 쉽잖아요. 그리고 왜 요즘 한국 엄마들 한국 아빠들 애가 공부한다 그러면 굉장히 무릎을 낮추잖아요. 그래도 공부한다는데. 공부하겠다는 애가 공부를 하는 거는 밀어줘야죠. 근데 공부를 대학 내내 안 했는데 그냥 수평적으로 나 대학원을 가겠다? 요거는 관찰을 해서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요 정도의 뭔가의 근거나 어떤 그 단초도 이게 확인하지 못하는 부모는 그냥 평생 그 아이의 수평에 끌려다니면서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30대 중반이 됐는데 한 게 없어요. 제가 박사과정 가면서 어떤 사람까지 본 줄 아세요? 박사를 해놓고는 또다시 뭐 자격증을 또 딴다는 사람을 봤어요. 왜요? 그랬더니 박사 받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또 평생 그냥 자기의 실적을 검증받지 않는 학생 신분으로만 평생 살고 싶은? 그러고 남들 눈에는 이게 있어요. 제가 대학원 맨 처음에 들어가서 쓴 논문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억울해하지만 또 어쩔 수 없다 이제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게 이제 성장형 마인드셋을 이제 척도하는 측정 도구를 만드는 거였는데 제가 요인 분석도 다 하고 문항도 다 제 문항이에요. 척도 논문에서 문항의 가치와 요인 분석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선배라고 그 얘기를 할 필요는 없고 근데 이제 거기에서 그 주된 핵심 요인이 뭐냐면 성장을 거부하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거 남들이 나한테 인정해줬던 거에서만 계속 맴도는 거예요. 왜냐면 그 위로 가면 내가 받았던 인정과 이런 것들이 깨질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상위로 올라가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물론 그거를 이제 성장형의 반대 개념으로 고착형이라고 말하는데 이 고착형 마인드를 가진 부모가 아이를 대하는 태도에서 아이의 점수 이런 것, 즉 결과만 보고 과정이나 이 아이의 노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배제시키고 몇 점을 받아왔느냐에 초점을 맞춰서 교육을 받으면 그 아이도 그 점수를 받기 위한 자기의 어떤 틀 안에 갇혀서 왜? 그 윗단계로 올라가면 그 틀이 깨질 확률이 높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는 내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성장통이 필요하듯이 이것들은 밸런스가 깨질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인정해주지 않아. 거기에 막 비판과 비난과 막 이런 것들이 들어와. 난 그게 무서워? 그럼 뭐예요? 이 아이는 내 눈높이에서 계속 인정받았던 부분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 학교와 회사를, 직장을 구분하지 않는 아이들이에요. 이게 수평으로 가는 아이들의 아주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마인드는 고착형으로 돼서 그 새로운 진입 단계는 두려워하면서 또 마음 한편에는 이중적 양가 감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면 그 자체를 인정해줘야지. 그건 학교고. 그 성장형 마인드셋이 필요한 곳은 가정과 학교에서의 양육과 교육의 단계입니다. 여기는 직장이잖아요. 돈을 받고 일하는 거잖아요. 돈을 받고 일하면서 일은 망쳐놓고 일은 개판을 쳐놨는데 딴에는 열심히 했는데 내가 평가를 낮게 받아? 억울해. 아니, 무료봉사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이 수평적 관계로만 사는 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가 돈을 받고 일했다라는 사실은 까먹어요. 없어요. 학교는 무상으로 다녔거나 돈을 내고 다녀놓고, 그래도 내가 열심히 출근했고 지각 안 했고 뭐 시키는 거 했고, 시키는 것만 했지 성과가 꽝이잖아. 아니, 회사가 무슨 자선단체도 아니고, 아니 내가 보상을 하는 조건을 계약해서 온 사람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자기의 잘못된 성과, 그쵸?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억울해하는 거예요. 자기의 무능함을. 왜? 절차는 내가 9시까지 출근하라고 그래서 9시까지 했고 점심시간 빼놓고는 컴퓨터 켜놓고 궁뎅이 붙이고 일했는데, 아니 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평으로만 이동하는 아이들의 이 이중적 구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거기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이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네 번째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이들의 네 번째 케이스에는요, 혼나지 않을 만큼만 일하는 아이예요. 혼나지 않기 위해 일하는 아이?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나을까요? 제가 한 번은 하여튼 뭐 그 경로를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이제 사회에 아직 진입을 안 한 친구를 알게 됐어요. 근데 마침 이제 그 친구의 그 부모를 제가 알아요. 그래서 이제 일을 좀, 전공을 뭐를 했길래 제가 그 전공이 좀 필요해서, 근데 뭐 아직 취업도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래도 그 아이의 어떤 제가 기본적인 인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잘 알고 있기에 제가 좀 가르쳐서, 근데 좀 제가 하는 일이 아주 그냥 단순한 단계의 일이 아니다 보니까 좀 6개월 정도는 트레이닝을 시켜서, 전공은 그걸 했으니까 분명히 트레이닝을 시키면 어느 정도는 따라올 거라는 제 믿음 하에 이제 일을 시켰는데, 한 달 만에 그만뒀어요. 근데 그 일을 시키기 전에 그 부모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제가 뭐였는지 아세요? 혼내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애를 그냥 쥐잡듯이 잡은 걸 내가 아는데 나중에 미안했나 보죠? 애가 누군가한테 혼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극단적으로 공포심을 갖고 있으니 혼내지 말래요.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오래가지 못하겠구나.
근데 저는 누구를 야, 혼낸다는 게 우리가 지금 완전 잘못 알고 있는데, 비난하는 거하고 가르치는 거, 잘못된 행동을 가르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같이 일했던 친구가, 늦겠습니다. 라는 메시지도 없이 한 15분인가 20분 늦은 적이 있어요. 제가 딱 한 번 그때 혼냈어요. 흔한 말로 혼냈어요. 이유를 들어보아 하니 뭐 친구의 커플이 뭐 헤어진에 만회해서 뭐 그거 얘기 들어주다 늦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아직 미숙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따끔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는 일하는 사회다. 만약에 네가 학교였으면 친구하고 쌍박질해서 늦는 것이 뭐 늦어도 그만 안 늦어도 그만 네 출석에만 관계가 있지만 여기는 일에 지장을 받는데 그걸 같이 생각하면 되겠느니? 안 되겠니? 를 물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물었어요. 자, 그 이후는 그 친구는 다시는 그 행동을 하지 않았고요. 어떤 상황이 생겨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는 먼저 항상 저한테 메시지가 왔고 이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우리가 혼난다는 거엔 막 잔소리, 비난, 너 뭐가 되려 그러냐, 내가 이렇게 너를 키웠냐, 뭐 이런 각종 비난이 섞여서 그렇지 잘못된 행동을 교정시켜 주는 게 사실 사회에서든 어디서든 어른이 해야 할 일이잖아요. 내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친구가 아무 근거 없이 20분을 늦었어. 나하고 약속한 시간에. 그래서 왜 늦었니? 물었더니 그 사유가 내가 납득할 만한 사유가 아니야. 만약에 그 사유가 내가 납득할 만한 사유였으면 그래, 그럴 수 있겠구나.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거는 내가 알 수 없는 상황이니 이래저래 해서 늦겠다라고 먼저 공지를 하고 늦는 건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겠죠, 제가. 근데 어느 사회에 가서도 지적받지 않고 나는 일하겠다? 일을 안 하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거는 어른들의 잘못도 많아요. 엄마들의 잘못도 많고요. 선생님들의 잘못도 많고요. 어른들의 잘못도 많아요. 애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딱 정말 잘못된 행동이 뭐 잘못됐는지 왜 잘못됐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안 가르치고 너 엄마가 뭐 그랬어 지 화풀이만 그냥 애한테 잔뜩 해대는데 엄마 그러지 아버지 그러지 학교 가면 선생님 그러지 이렇게 하다 보니 애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긴 해요. 하지만 그런 애를 어떤 고용주가 차라리 기부를 하고 불쌍한 애를 장학금을 주죠. 그런 애를 갖다 놓고 돈을 주면서 일을 시킵니까? 안 쓰죠. 그러니까 자리는 점점 좁고 아이들은 오갈 데가 없고 악순환이 되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이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모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게 뭐냐면 도대체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애가 혼날 짓을 했을 땐 어떻게 개입이 돼야 되는지 그냥 애는 그냥 뭐 무슨 어떤 행동을 했어 잘못됐겠죠. 왜? 모르니까 처음에는 몰라서부터 시작됐겠죠. 그럼 거기서 각종 비난이 들어가고 욕이 들어가고 막 자기 화풀이 뭐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쪽팔린지 아냐서부터 시작해갖고 마구마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 결국은 이 아이는 일을 하는 게 어떤 자기의 자를 뭐 목표를 향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혼나지만 않기 위한 최소한의 그 에너지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하루살이 삶이라고 하죠. 뭐 내일 잘려도 어쩔 수 없어. 그냥 오늘만 버티자. 그러니까 일을 안 해요. 일을 안 하니까 당연히 그렇죠. 거기서 자리매김할 수 없죠. 이게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그 뭐 이하부터도 시작이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학년기라고 시작하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빌런과 그런 ADHD들과
이런 아이들을 제대로 잡아주지 못하고 케어하지 못하고 이런 아이들이 그냥 중학교 올라오고 그냥 고등학교 올라오고 그냥 대학교를 미친 듯이 그냥 뭐 그냥 계단 밑에서 막 밀면 나 내려가고 싶어도 내려가지도 못하고 그냥 밀려서 등 떠밀려서 올라간 것처럼 그냥 올라왔다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젊은 청년들의 양산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잘못은 부모들이 있죠. 거기에 잘못은 어른들이 있죠. 제가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이유는요. 정말 너무나 많은 나름의 제보예요. 한 아이가 말하더라고요. 자기가 대학 다닐 때 뭐 요즘에 그 시스템 잘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이렇게 약간 뭐 경제, 통계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정상적인 평가를 해야 되는 건데 뭐 1학년 때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갑자기 2학년 돼서 그 교수가 새로 왔는데 자기를 너무 형편없게 학점을 매기더래요. 그래서 교수님 제가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자, 이때 어떤 게 개입이 들어가야 이 아이가 성장하려는 의지와 동기가 생길까요? 자, 이 부분은 이건 이렇고 저건 저런데 자, 너의 이 답안지를 봐라.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 이러면 이 아이가 못 알아들을까요? 알아듣죠. 그 다음부터 이 아이는 거기에 준해서 내가 이게 부족했구나. 찾아보고 공부하고 노력했을 아이예요. 근데 그 교수라는 사람이 그러더래요. 야, 네 답은 그냥 쓰레기야. 야, 그걸 답안지라고 그랬냐? 나는 너 같은 애한테 그런 걸 알려줄 의무가 없어. 대학생이 공부는 네가 하는 거지. 아니, 대학생이 공부는 네가 할 거면 대학 교수는 왜 필요하며 우리는 왜 몇백만 원씩 내는 등록금을 학교에다 갖다 바칩니까? 그런 정말 미친 X 같은 사람들이 교수랍시고 그 자리에 꿰차갖고 아이들의 동기와 아이들의 자존심과 뭐 아이들의 자기 효능감을 다 멍개뜨려 버렸어요. 어렸을 때 잘못된 행동을 했거나 자기 눈에 성에 차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 막 짓밟아서 아이들의 자존감을 다 낮춰놓는데 그중에 자기의 재능으로 간신히 만들어 놓은 자신감과 자기 효능감을 또 사회에서 또 막 뭉개버려. 아이들이 사회에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겠죠? 지금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이고요. 이게 지금 교육계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갈수록 더 심화되고 있다고 말하는 부분. 너무 안타깝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봐야 될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뭐 정부에서 뭐 개혁 중에 하나 교육개혁?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니, 안 된다고 보는 이유가 돼요. 만약에 그거 되게 하겠다고 하면 난리가 날 겁니다. 아마 폭동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제발 그런 부분들을 아이들의 탓만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이를 뭔가를 하고 싶게 만드는 아이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왜? 걔는 번아웃이라니까요. 그 아이를 바깥으로 이끌고 그 아이를 하고 싶게 만드는 역할은 오롯이 부모와 사회와 뭐 국가는 좀 나중 문제고 부모가 나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심각성을 알면서도 안 하는 게 더 문제고요. 그리고 제가 부모 상담을 때려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인정하는 부모는 승산이 있어요. 아이가 다시 시간의 문제지 자기가 타고난 어떤 그런 것들을 잘 발휘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정말 기회가 있어요. 문제는 다 탓을 해요. 남편 탓을 해요. 시부모 탓을 해요. 자기 부모 탓을 해요. 아니 알고 보면
뭐 연관이 있죠. 내가 그렇게 걔를 키울 수밖에 없었던 건 뭐 이래서 그렇고, 그럴 때 남편이 이랬고, 뭐 시집이 이랬고, 뭐 친정이 나한테 이렇게 해서 내가 아니 그렇게 치면은 뭐 세상에, 그러면 뭐 내 잘못은 다 없는 거죠. 근데 부모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래서 억울하대요, 자기는. 근데 내가 그런 부모를 데리고 무슨 상담을 하겠습니까? 무슨 교육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내린 결론이, 아, 이건 나를 죽이는 일이고, 나의 어떤 내가 쓰여져야 할 부분에 대한 직무유기구나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 부분을 포기했습니다. 근데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몰라서, 본인이 인지하지 못해서,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나는 적극적으로 할 의지가 있고 간절함이 있는 분은 내가 손잡아 줄 거라고요. 근데 정말 간절함이 있는지 아닌지는요, 또 제가 다 알 수 있는, 짱밥이라는 게 괜히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저게 말로만 저런 건지 실제로 정말 그런 의지가 있는지는 몇 개만 던져주면 바로 드러납니다. 자, 오늘 제가 오늘 사실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공식적으로도 제가 이제 그런 일은 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도움을 요청하고 뭐 그 도움을 얻기 위해서 뭐 소아청소년 정신과도 가보고 뭐도 해보고 다 해보신 분이 결국은 왜 그런지조차도 답을 듣지 못하고 왔던 이 안타까움이 사실은 저한테는 조금 죄책감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답이 이미 나왔고 해답도 있는데, 그렇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냥 저도 다성사업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정말로 기꺼이 자신의 아이를 자기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뭐 뭔가 어긋나서 몰라서 근데 다시 아이를 건강하게 만들고 싶은 부모의 손은 전 잡을 거예요. 그 진정성만 제가 확인을 해서. 하여튼 자, 오늘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제가 이거 무슨 뭐 초등학교 아이들이 뭐 이런 거 해갖고 뭐 인스타에 뭐 많이 올린다고 경험 삼아 이게 갖다 준 거라서 제가 이거를 차고는 있지만 마음은 굉장히 무겁고, 그 다음에 학교 현장에서 들리는 그 선생님들과 그 다음에 학교 현장에서 드러나는 현상들에 대한 한숨과 걱정과 같은 부모 마음에서 제가 오늘 아주 긴 시간 해봤습니다. 제가 1부에서 말했던 도대체 내 삶은 내가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키우거나 뭐 아이를 설령 뭐 양육하지 않는 그냥 싱글 아직 그인 상태라도 뭐 꼭 아이를 키우고 안 키우고의 문제가 아니라 도대체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되돌아보기 위한 작은 도구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생애 주기를 나눠서 한번 캐릭터를 대입해 봄으로써 자기 자신을, 자기 자아상을 좀 들여다보는 뭐 이런 계기도 좀 되고 하는 좀 여러 가지의 함의를 담아서 이 시간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을 제가 예고를 하자면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첫 관문이자 거의 전체를 아우를 수 있다고 할 만큼 중요한 애착에 대한 부분을 하겠습니다. 제가 예고를 한 거는 처음인데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